네, 이번에는 사용 해결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해결료가 사실은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사용 해결료가 얼마나 독하냐, 그리고 방사능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이제 해결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월성 원전에서 쓰는 중수로 해결료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원전들에서 쓰는 가학경수 해결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월성 원자로에서 배출돼서 1년,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갈 때 우라늄 광석 0.2%짜리 혹은 3%짜리 1에서 10 사이 정도 됩니다. 10을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상대적인 어떤 방사능 독성, 우라늄 광석을 한 1 정도로 봤을 때 광석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범위가 1에서 10,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처음에는 2000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에서 쭉 줄어서 대략 30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연 우라늄 속에 있는 방사능 수준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독성이라는 것은 자연에 가까운 수준으로 300년 정도는 지난다. 그래서 사실상 독성이라는 것은 300년 정도 지나면은 자연 우라늄 수준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리 원전이나 다른 가학경수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년이 되겠는데 1년일 때 농축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아까 월성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쭉 떨어졌어요. 대략 한 1에서 10 사이 범위로 들어오는 게 200년, 300년 지나서 1000년이 되기 전 적어도 수백 년 정도 안에 우라늄 원광 범위로 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상 안전성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것을 자원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매립해서 쓰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미치는 상대적 독성을 봤을 때 적어도 수백 년 아니면 우리가 우라늄 원광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용 해결료 연구 처분은 아무도 못하고 있다. 한 나라도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이지만 군사용 해결료라든지 아니면 고준위 폐기물이지만은 처분량을 이미 운영 중입니다. 상용은 앞으로 지어야겠고요. 핀란드는 이미 공사 중이고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후보 부지를 선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중간 저장을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몇만 년을 우리가 지하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사실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 독성 자체는 우라늄 원광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충분히 더 긴 시간 동안 그 안에다가 가둬놓고 아예 환경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수만 년 정도를 혹은 수십만 년 정도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만 년, 수만 년을 어떤 용기가 견딜 수 있을까? 어떤 용기를 쓰는지 한번 보시면 이 안쪽에는 예를 들어 드리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써서 사용 해결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구리 5cm 두께의 구리 용기에다 집어넣고 용접을 해서 지하에다가 점토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하에서는 산소도 잘 투과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구리가 타고난 어떤 그 부식 저항성이 있습니다. 부식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뭐 수만 년 아니면 100만 년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쪽에 보시는 것이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단유 세문경 순 우리말로는 잔줄무늬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 봅니다. 이것이 첨단 거울인데요. 주조로 만들었고요. 아주 미세한 선들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조로. 0.22mm의 폭을 가지고 있고 개수가 13,000개가 넘습니다.
이 선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무려 얼마나 됐느냐? 2400년이 됐고요. 어떤 박물관에 제일 제대로 보존 처리가 돼가지고 내려온 것이냐? 그냥 버려졌다. 중동 고을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뭐 점토나 이런 데에 묻히게 되면은 산소랑도 이렇게 잘 만날 기회가 없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부식에 잘 견디기 때문에 0.2mm 아주 얇은 그런 두께의 선폭을 240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예를 봤을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5cm 두께의 구리 용기라는 것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독성이 사라진다는 수백 년, 천년, 그 안에 용기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만 년 가서 깨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10만 년 이후에 깨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1000년 뒤에, 1000년이 지나서 이것이 깨진다. 좀 무리한 가정이죠. 그리고 처분장 바로 위에 도시가 지어졌다. 그리고 그 지역 분들은 그 지역에 사는 음식과 물만 마신다. 그리고 가장 오염이 심한 위치에 다른 데 가지 않고 24시간 그대로 머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져다 묻는다면은 서기 12,000년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최대 피폭을 받습니다. 왜냐? 방사성 물질이 위로 올라오는데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00년 뒤에 최고의 피폭을 받게 됩니다. 얼마냐? 0.00018mS.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나 2배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죠. 1년에. 그 정도의 무시할 만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분장은 문제가 안전성에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얼마 정도를 관리를 하고 영구히 묻을 거냐, 이걸 자원으로 재활용할 거냐 아니냐, 이 정도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해결료라는 것은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솔라 패널이 260W짜리고요. 이 20년 동안 수명 기간인데 쭉 생산하는 전기 양이 얼마냐. 왼쪽에 보시면 제 손바닥 위에 펠렛, 해결료로 쓰는 연료가 되겠습니다. 해결료 3조각을 올려놨습니다. 이 3조각에서 나오는 전기가 이 패널이 20년간 발전하는 발전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양으로 봤을 때도 부피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처분장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발전 산업에서의 처분을 생각했을 때는 사이즈가 작다. 다만 300년 혹은 수백 년 정도 안에는 독성이 우라늄 원강보다는 훨씬 강하니까 그 기간 안에는 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땅 위에 그러면 100년, 300년 이렇게 두자는 얘기이냐. 그렇게 둔다 그러면은 땅 위에 있는 동안은 위험한 건 아니냐.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후손들한테도 혹시 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재 운영 중인 저장고가 있는데 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느냐. 보시면 0.095. 비교를 위해서 경주 시내는 0.096 차이가 없고요. 서울 한양대학교에 있는 측정소를 보시면 0.118 조금 더 높죠. 이것은 이쪽에 화강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연 방사능이 변하는 변동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 해결료 바깥에서 저장하는 건식 저장고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평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예를 들어 일본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후쿠시마 발전소를 보시죠. 보시면 건식 저장고가 바로 해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왔는데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해안의 부두에 바로 앞에 보시면 이게 건식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저장을 해놨었는데 쓰나미가 오고 그 전에 지진도 왔었지만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안전하게 잘 보관이 됐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연재해에도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중간 저장 시설은 안에다가
해결료를 쭉 저장해 놓고요. 바깥 건물을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색깔을 바꿀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 시간이 더 지나면 하얀색으로 바꿔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해결료의 독성이 줄어들어서 이제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천연 우라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300년 정도 운영을 하면 그 뒤에 후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금과 함께 독성이 거의 사라진 사용 해결료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은 딱 두 가지죠. 이것을 폐기물로 봐서 버리든지 아니면 자원으로 봐서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재활용을 하든지. 그러면 처분할 돈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럼 적립을 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비용이 되겠고요. 중간이 원전 해체 비용, 제일 오른쪽이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입니다. 노란색이 우리나라고요. 파란색이 스웨덴, 일본, 미국, 다른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되고 있는 돈을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을 사용 해결료를 처분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다. 그리고 그 LNG 화력 같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원자력은 이 펠렛 하나에서 5g짜리인데요. 나오는 사용 해결료, 결국 펠렛 하나가 나오죠. 이것을 처분하는데 3,650원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 화력에서는 CO2가 1톤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1톤에 대한 26,000원 혹은 뭐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략 한 5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되겠는데 이것은 적립하고 있느냐? 적립하고 있지 않죠. 그냥 대기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후손에게 윤리적인 에너지인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사용 해결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사용 해결료의 독성은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고 수백 년이 지나면 우리가 처음 왔던 우라늄 원광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만약 처분장이 파손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혹은 실수를 생각을 하더라도 인류가 후손이 받게 될 방사선 선량이라는 것은 무시 가능하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분하고 혹은 재활용하는 충분한 적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에너지와 비교해 봤을 때 후손을 위해서 무엇이 더 윤리적인 에너지인가? 또 원자력은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